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혼자 카레를 꺼내 먹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어디야. 간단한 한 끼라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요즘엔 고맙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요즘엔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순간이 조금은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문득 귀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조용히 바라보게 해주는 책 한 권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저자 이주희,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이 책은 잘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만듭니다. 거창한 깨달음 대신 칼에 앉는 비, 친구의 말 한마디, 혼자 걷던 오후 같은 일상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며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글의 말투가 참 좋습니다. 마치 나와 마주 앉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말이 필요하셨다면 이 책과의 만남이 조금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여백도 꽤나 괜찮은 삶의 태도라는 걸요. 어쩌면 잘 모르겠어라는 말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고 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가늠하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게 50쯤에야 비로소 익숙해지는 배려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 친구의 짧은 안부 인사 같은 것들이 자꾸 마음에 오래 머무는 걸 보면요. 책을 읽는 내내 이주희 작가가 건네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한 사람의 기록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내 삶을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죠. 무언가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저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 그게 이 책이 전하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달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 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도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 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장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연그렀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 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쉬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100세를 산 것도 이순, 고의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더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기어이 50.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55세를 중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노년은 62세부터. 그러니 중년이라고 해야 고작 7년.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이니 노년은 무려 20년이 넘는 셈이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겨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7년 동안 남은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길지도 모를 세월을 준비해야 한다니 숨이 찰 수밖에.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하지만 지금 뭔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앞으로는 할 일 없이 나이 더 깊고 살 궁리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난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의 열쇠였던 전적은 과감히 잊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나무가 늙으면 뿌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뿌리 없이 입만 바빠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목표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든 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짚어봐야겠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갈 적기일 테니. 비가 세차게 내린다. 가진 것은 달랑 작은 우산 하나뿐인데 폭우를 뚫고 종착지까지 가야 한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안내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운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던 변변찮은 보침마저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비단길 끝에 절벽이 있을지 가시밭길 뒤에 꽃길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니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든 가야 하는 환승역에 서 있으니까. 운동 경기의 전반과 후반 사이에는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다. 어떤 이는 전반의 전적에 집착하며 탄식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펼쳐질 후반전에서 역전을 기록할 작전 타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똑같은 시간 앞에서 누구는 지혜를 얻어 나아가고 누구는 후회와 탄식, 탐욕의 굴레에 머물겠지. 영광스럽게 결승점을 통과할지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중간에 쓰러질지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잡아보려 한다. 어느덧 내 나이 50. 지금은 작전 타임 중이다. 낯선 당신, 혹시 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에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뇌의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즈음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로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성복귀도 쉽지 않다. 오호라, 노아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이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었다. 인생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애 전환기. 그렇다. 내 나이 50의 고개를 넘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닌, 부르기도 애매하고 행동하기엔 더 애매한 나이, 50. 60은 환갑이라는 명확한 이름표가 있고 40대까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느라 나이를 셈할 여유도 없다. 그러나 50은 자기 나이로 보면 기분 나쁘고 자기 나이로 대접받지 못해도 기분 나쁜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런 아이러니라니. 앞으로 더 많은 몸의 변화가 속력을 높여가며 찾아올 것이다. 몸에 좋다는 것을 애써 찾아 먹을 것이고 매일 삼켜야 하는 약의 종류도 늘어가겠지. 어느 날은 다급히 보험과 연금을 확인할지도 모른다. 요란스럽지만 설레었던 2차 성장과 달리 노화는 평화롭게 찾아와 유쾌하지 않은 흔적을 남기고 장기 처방전을 발행한다. 몸뿐이던가 마음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예전 같지 않은 골격과 매무새의 부하가 치민다.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한 게으른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렵다. 지금의 얼굴과 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까봐 가벼운 핑계로 반가운 이들과의 해우를 미루기도 한다. 존재하기 위해 애쓴 몸이 어쩌다 관리 소홀의 불명예가 된 것일까. 기쁨, 슬픔, 분노 등 인생의 모든 형용사를 발효시킨 노화의 흔적이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의 축복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의 공포가 된 것일까. 인생 주기율표에 따라 숙지 한번 게을리 한 적 없는데 왜 결과는 허탈하고 평가는 야박하기만 한 것일까. 생각해본다. 나는 왜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으로써 위축되는 걸까. 몸과 마음의 정당한 시간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낯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겠다. 오랜 벗들과 경복궁에 갔다. 한복을 곱게 입고 나들이에 나선 젊은이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점심 후 휴식을 즐기는 직장인들,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곳. 고궁은 요즘 그런 곳이었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눈동냥 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젊은이들은 같은 모양의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보이는 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었는데도 모두가 유사한 외모로 보였다. 젊은이들에게서는 개인의 표정이, 우리들에게서는 무리의 분위기가 읽힌다고나 할까? 푸석푸석하고 숱없는 머리를 감추려면 뽁을 파마해야 하고 주름과 검버섯 감추려면 덕지덕지 바를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툭 튀어나온 뱃살을 숨겨야 하니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서 그렇지. 여전히 날렵한 차림의 친구가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는 인종, 성별, 나이처럼 큰 묶음으로 구분되는 거야. 한국의 50대 여자. 이름도 필요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니? 젊을 때의 외모, 품질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해지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친구는 이런 걸 외모 평준화라고 불렀다. 젊을 때는 발품을 팔아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장신구를 사는 재미를 즐겼던 반면 지금 선택의 기준은 그저 무난합니다. 젊을 때 양발 길이까지 따지며 자타공인 패셔니스타였던 남편이 반바지에 검은색 양발, 샌들을 신고 산책길에 따라 나서 기겁했다는 친구 이야기가 떠올라 웃음이 났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돋보이고 싶었지만 사는 동안 무리해서 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
사는데 바빠 외모 가꾸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것일까? 아니면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졌던 젊음의 무거움이 평온한 무채색으로 발효된 건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읽었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안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문장이 떠올랐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조심스러워 보이는 젊은이들과 달리 비슷한 외향의 우리는 이유 없이 웃고 거침없이 손뼉치고 쉽게 감탄하고 제법 여유로웠으니까. 미세먼지 없는 하늘과 서늘한 바람, 커피 한 잔에 행복했고 심지어 이런 문화유산을 남긴 조상에도 감사했다. 한때 투덜이 스머프였던 친구마저 감사의 아이콘이 되었으니 말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떤 일에도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마법의 심을 선물한 것일까? 몸의 통증을 앞서 경험한 친구는 요즘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먹는 것마다 체하고 자꾸 깜빡깜빡해라며 비극의 대사를 시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싫은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 정여궁의 목민심서 속 글귀를 꺼내놓았다. 그런 거래 우리가 늙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노화의 이상 신호들은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란 말인가? 소설 은교에서 소설가 이조교가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해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얻은 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낯선 나는 벌이 아니라 훈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 동네 분식집. 부축을 받고 들어선 백발의 할머니는 카레라이스를 뜨며 정말 맛있다를 연발한다. 흔한 음식에 후한평을 해주니 분식집 사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옆에서 수발을 덮던 중년의 여인은 우리 엄만 구순의 식욕도 참 좋으셔라며 즐거워하고 이웃 테이블 손님의 음식도 덩달아 달콤해졌다. 분식집 사장님은 어르신 덕에 오늘 장사 기분 좋습니다 라며 반찬 인심을 후하게 나눈다. 구순의 할머니는 나이 감옥에 갇혀 허우적대는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잘만 하면 나도 나이 구순에 카레라이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때도 카레라이스는 여전히 맛있을 거라고 말이다. 톨스토이가 몰았다. 세월은 나의 젊음을 빼앗아 갔지만 수만 가지 이유의 불행도 함께 태워버렸다. 행복의 이유도 단순화시켰다. 나는 지금 젊을 때의 치장을 벗고 맨 얼굴, 맨몸이 되어 걸어가고 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반백년을 쓰며 마모된 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어차피 젊은 나르키 소수는 물에 빠졌다.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에코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있다. 생기 가득했던 몸의 과거는 뒤로하고 이제는 내 안에 울림, 에코를 찾아야겠다. 여든과 스물 사이. 햇살 따뜻한 5월의 어느 날 젊은이들의 생기에 이끌려 인근 대학 안의 카페에 들어섰다. 제잘거리는 목소리와 경쾌한 발걸음 소리에 덩달아 흥겨워진다. 저렴한 커피값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지만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그들의 유일한 안전지대를 훔친 것 같아 도망치듯 일어섰다. 식당 테이블을 치우고
세차장에서 자동차를 닦고 새벽 편의점을 지키는 학생들은 모두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라는 듯 노련하다. 용돈이나 벌자고 덤볐다면 저리 노련하지는 않았을 텐데 몇 번이나 해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해야 하는지 모두가 내 자식 같아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지금의 청춘들은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공부한 세대다.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부모님의 확고한 믿음에 따라 자연스레 공부 기기가 되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온 사회는 일할 자리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부모님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우리 자식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이라 예측했건만 지금의 청춘들은 아버지 세대만큼도 이룰 수 없는 첫 세대라고 한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같은 웃지 못할 표현은 회피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걸 기성세대들만 모르는 것 같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자발적 의지로 거부하겠다는 사비운동, 비성관계,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은 또 어떤가? 불확실한 미래에 있는 부와 성공을 쫓기보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들으니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다. 아마 그래서이겠지. 좀 살아봐서 아는 우리 부모들은 더욱 안달이 난다. 남들보다 월등해야 작은 것이라도 누릴 수 있다고.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걸 가진 부모들은 자신이 읽은 것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학습 시나리오를 짜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역전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니 모두가 박터지게 머리 드밀고 공부 전쟁일 수밖에. 자식 낳고 키우는 일이 이렇게 형벌 같을 줄이야. 자식 키웠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 자식 낳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자식을 낳겠어요. 진한 커피를 마시며 동네 엄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신은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대꾸했던 것도 같고 자식 걱정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여러 번 속아봐서 안다. 젖병 때면, 병치레 끝나면, 입시 끝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끝나겠지 하는 자기 위로에 지쳐갈 때쯤 자식이 손주를 안고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쌀 5말의 녹봉 때문에 고개를 굽힐 수 없다며 관직을 벌인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 시인 도연명.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야인처럼 살았지만 자식 걱정은 여느 부모와 다를 게 없었다. 도연명은 책자에서 자신의 5 아들이 하나같이 종이와 붓을 싫어하는 것에 깊은 싫음을 표현했다. 16살인 큰아들 선은 게으르기 짝이 없고 15살인 선은 도무지 글 공부를 싫어하며 13살인 옹과 단은 6과 7조차 분간 못하고 막내 아들 통은 9살 다 되도록 배와 밥만 찾는다며 탄식했다. 자신의 운수가 그러하니 그저 술이나 들이킨다고 했다. 귀걸이사를 읊던 호탕한 시인은 어디 가고 자식 걱정에 애타는 부모의 마음만 남았는지 게다가 온통 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이니 입시에 목을 맨 요즘 부모와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 많은 리더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건 늘 자식 문제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벼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못 미치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꽃피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벚꽃, 매화꽃, 복숭아꽃, 자두꽃 모두 피고 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저 앵매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음 못하는 게 있고 부모는 그저 그런 자식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수밖에요.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작은 아이의 친구 엄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앵매돌이, 벚꽃은 벚꽃대로, 매화꽃은 매화꽃대로,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대로, 자두꽃은 자두꽃대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뜻인데 어쩌면 이 세상의 엄마들이 도연명보다 한 수 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횡단보도 앞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유모차에 폐지를 가득 담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제대로 묶지 못한 꾸러미가 흐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다가서니 흠칫 놀라며 빠른 걸음으로 도망친다. 할머니는 혹여 폐지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아침 신문에서는 치매를 앓던 할아버지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치장에서 자식들에게 내 엄마는 왜 안 왔니라며 애타게 아내를 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치매는 행복했던 추억조차 지워버리는 하늘이 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건지 안타까운 자연에 마음이 아렸다. 늙는다는 건 병든다는 건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닌 거다. 강남의 대학병원. 진료를 기다리는데 노모를 모시고 온 아들이 짜증을 낸다. 아, 기다리라니까 왜 들어와 있어. 말 되게 안 듣네. 노모는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눈치를 보고 아들은 벼슬한 사람처럼 거들먹거린다. 아들의 유세는 계속되고 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앉아있다. 주위 사람들 모두 언짢은 얼굴로 쳐다봤지만 사실 별스러운 장면도 아니다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통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힘든 얘기만 늘어놓으며 짜증만 부렸던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식들은 대개 부모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큰 유세를 떨고 산다. 나도 나의 자식들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치매를 앓고 자식들에게 타박받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고 머지않은 내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시간은 생각보다 냉정하니까. 작가이자 투자자인 팀 페리스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를 이룬 다음 다른 하나를 이루는 식의 직선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돈을 번 다음 건강을 지키려는 계획, 먹고 살만해지면 가족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가족과 건강은 돌 하루방처럼 북박이로 존재하는 무생물이 아니라서 함께 늙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팀 페리스는 소중한 것들이야말로 몰아서 한꺼번에나 이것만 끝내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처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안녕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등 뒤에 있는 부모님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부모님이신데 이해해 주시겠지는 다음에 꼭 잘해야지로 변하고 바쁜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해 같은 핑계로 변해버렸다. 병렬 처리의 목록에서 부모님은 서서히 밀려났던 것 같다. 제각각 꽃 피울 날이 정해져 있거늘 아무리 애타게 부채질한들 매화꽃 필 때 자두꽃이 피지 않을 터 꽃봉오리 앞에서 시간 보내다 바스락이며 떨어진 낙엽을 제 손으로 태우고 나서야 등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걸까. 화덕처럼 불타는 자식의 마음은 한 발짝 물러서 찬물 한 잔으로 식혀주고 미지근하게 식은 부모님의 몸부터 따뜻한 음식으로 덮여드리는 것이 옳겠다. 큰일 없이 80살의 부모와 20살의 자식과 50의 내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안다면 말이다. 오랜만에 인근 고등학교로 산책을 나갔다. 마침 손주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가
불 켜져 있는 교실을 우두커니 바라보다 혼잣말을 한다. 우리 애도 공부 참 잘했는데 속 한 번 안 썩였지.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하고 새벽에 나가 저녁까지 지혜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만 손주 보는 게 힘들어 그러신가 싶어 장단을 맞추려는데 함께 나온 이웃집 엄마가 옷깃을 잡아 끌며 조용히 속삭인다. 저분이 그분이야. 왜 있잖아. 얼마 전 여기 아파트에 살던 애 엄마가 퇴근하고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했던 그 집 친정엄마야. 이웃집 엄마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역시 혼잣말인 듯 되뇌었다. 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마. 엄마 없으면 애는 거지 신세야. 부모보다 먼저 가는 그 불효는 어쩌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저 아이와 할머니의 중간에 서 있던 어느 여인은 그렇게 애쓰다 양쪽 손을 놓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더없이 큰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병렬 처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 몸과 마음부터 건강히 지켜야 20살의 자식의 신기함도 80살의 부모님의 처량함도 함께 알 수 있을 테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여유롭게 오랫동안 여든과 20 사이에 머물러야겠다. 친구, 같은 편과 줄다리기. TV는 온통 불륜 세상이다. 중년 남자의 불륜, 친구 남편과의 불륜, 이웃과의 불륜 등 사연도 다채롭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인내와 의리로 살아온 대한민국 보통의 아저씨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평소 드라마에는 1도 관심 없는 후배마저 당초에 현실감 없는 그런 드라마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재벌처럼 살고 밥도 안 해먹는 것처럼 집에서 드레스 차려입고 동네 모임은 무슨 귀족사회 사교 클럽 같고 다들 심이 남아 도는지 바람 피우는 사람이나 집착하는 사람이나 이해 불가요라며 단톡방에 열을 낸다. 드라마는 역시 욕을 하며 봐야 제맛이지. 분노와 욕은 시청률을 견인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역사, 고발 다큐만 챙겨보던 이 후배 녀석도 드라마를 꼼꼼히 챙겨봤다는 건데. 근데 너 왜 내가 열을 내고 그래? 수상해라고 농을 남겼지만 치정 문제에 관심 없는 인류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드라마 덕후인 친구는 그랬다. 아직도 여자 남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이야. 뭔가 결핍이 있는 거지. 친구와 손잡고 뒷산에 오를 나이에 치정이니 복수니 그런 것에서 졸업하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야. 옳다. 10대 때는 친구와 우정을 위해 노력했고 20대는 이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30대, 40대는 아이를 키워내는데 온 마음을 내주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이성 문제로 마음을 다치는 건 F1 경기에서 후진 기어를 넣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다. 얼굴은 50대인데 정신 연령은 20대라면 그 반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어느 노인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키스를 해주시면 저는 예쁜 공주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키스는커녕 개구리를 재빨리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 놀란 개구리는 키스를 하면 예쁜 공주와 살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자네도 내 나이가 되어보게. 공주보다 제잘되는 개구리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노인의 선택은 옳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성이라도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박제하고 있는 친구와 수다보다 더 풍성할 리가. 서로의 의견이 갈릴 때
어디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대충 입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고 형편없는 음식에도 음식 탓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친구다. 말의 주고받음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 친구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였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틸 때는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필 여유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지 안부 정도. 친구 아이의 이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오락가락했다. 내 아이의 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시절이었으니 친구의 사정이 아무리 팍팍한들 실로 깜깜한 날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10,000원의 늦둥이까지 낳아 그녀들보다 한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설픈 나에게 그 길을 먼저 통과해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조언과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한때 철없고 불같았던 그녀들에게도 소복이 세월이 내려앉았다. 각자의 이성을 만나 가슴이 진자 운동을 할 때 그 불꽃 같은 이야기를 턱 꿰고 들어주고 아이를 낳고 여유롭지 않은 살림으로 살아갈 때 혹은 부부싸움으로 마음이 터져 있을 때 서로를 찾아 위로하며 버텨온 친구들은 중년의 여인이 되어 마주 앉았다. 머리카락은 푸석거리고 그 여리던 손은 반지를 끼울 수 없을 정도로 불었다. 무릎도 아프고 이빨도 시원치 않고 식당에 모이면 모두가 메뉴판 글씨를 읽지 못해 주문이 늦어진다. 게다가 요즘은 자꾸 개그 욕심까지 낸다. 카페에서 손 소독제인 줄 알고 커피 시럽을 짜서 손에 바르질 않나.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자꾸 예전 집 옷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 윗집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일이 다반사고 마스크 품귀 상황 중에 발견한 마스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 움큼 사왔더니 마스크 폐기라질 않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각자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기는 달랐지만 엇비슷하게 주제가 맞아떨어지는 지금은 실력 좋은 상대와 테니스를 치는 느낌이랄까? 아니, 인생이라는 상대팀과 맞붙어 구령에 맞춰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심도 적당히 붙었겠다. 승산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게다가 그녀들과 함께라니 다 이긴 싸움처럼 뒷배가 든든하다. 사실 그녀들의 배포는 장수 장비보다 크고 요리 솜씨는 대장금 언니 저리 가라. 박사 타이틀만 없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누구보다 밝다. 다 합쳐 놓으면 예수님이나 공자님쯤은 쉽게 이겨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귀는 어둡고 눈은 컴컴하고 말은 더 어눌한 지금 속 좁고 음식 솜씨 없고 세상 이치에 늦은 나에게 과연 이보다 더 좋은 집단지성, 강화학습 인공지능이 있을까? 친구요, 잘 못 만나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 서로 사는 게 바빠서 뜸해졌어요. 더구나 친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런데다 요즘은 절 일부러 피하는 눈치예요. 남편과 좀 옥신각신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힘든 거 터놓고 살면 좋겠는데 저도 속상하네요. 아는 엄마는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가 그립다고 했다. 발 맞춰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나 역시 그랬다. 무척 친했는데 차츰 멀어지더니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 없게 된 친구가 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친구 사이라 해도 각자의 일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정도 달라지고 말 못할 일,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생긴다. 너무 가까워서 차라리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나? 친구와 보낸 시간만큼의 시간을 혼자 기다리다 보면 서로가 단단해져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아는 엄마에게 말했다. 지금 나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살다 보면 생활의 무게는 사라지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기억 속 친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날아올 거라고. 초등학생인 작은 아이는 지금 막 친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며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눈다. 매우 서툴고 어리숙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비밀도 약속도 있는 것 같다. 어느 날은 시험지를 들고 오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 뭐 한 개 틀렸다고? 그럼 철수는? 철수는 다 맞았지. 또 누가 100점이야. 아이들은 아마도 부모의 이런 말 때문에 친구를 경쟁의 자리에 세우는 것일 게다. 조건 없이 마음을 주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너만 손해라고 가르치는 건 우리 부모들이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법이 아니라 친구를 잇는 법을 가르치니 친구와 손잡고 산에 오를 나이에 남자, 여자 애정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의자 뺏기 게임을 가르칠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되어 박자에 맞춰 줄다리기 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힘든 일에도 훌훌 털고 친구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말이다. 말하고 보니 가장 친한 친구를 잊고 있었다. 청춘에는 연인, 중년 때는 친구, 노년기에는 보호자가 되어줄 좋지만 좋지 않고 밉지만 밉지 않은 나의 배우자. 20여 년을 서로 길들여 왔고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나와 함께 금혼식도 치를 그대는 어린 왕자, 나는 장미,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삶,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